안녕하십니까. 오늘 문화예술인 시국선언 5주년 연속 토론회 계속되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 그 두 번째 토론회로 11월 16일 오늘 오후 3시 지금부터 6시까지 진단과 평가라는 영역에서 토론을 개최하겠습니다. 지난주 11월 9일 화요일에는 이제 현황 공유로 모두 7분의 발표와 종합 토론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단과 평가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11월 23일 그 대안과 과제를 다룸으로써 총 3회 연속 토론회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두 번째 시간 진단과 평가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앉으신 순서대로가 아니라 오늘 발표하실 순서대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서 블랙리스트 사건의 책임과 그 평가라는 제목의 발표를 해주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블랙리스트 사태가 문화예술 행정에 미친 영향을 다뤄주실 이양구 이행협지추진단 민간위원이십니다. 세 번째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국가폭력 트라우마를 다뤄주실 김종곤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HK 연구교수입니다. 네 번째로 블랙리스트 이후의 블랙리스트를 말씀해 주실 정윤희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공동운영장이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발표를 맡아주신 블랙리스트 운동의 성과 한계를 다뤄주실 이원재 문화연대 집행위원을 소개합니다. 네, 사회를 맡은 저는 이 행사가 열리는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독서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명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3시간의 토론회는 먼저 5분의 발제가 있지만 먼저 3분의 발제를 듣고 잠깐 휴식을 가진 후에 2분의 발제를 마저 듣고 한 30여 분 정도에 걸친 종합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발제가 끝날 때마다 꼭 바로 질문을 하셔야 될 것은 질문하셔도 좋습니다만은 또 나중에 종합 토론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발제는 한 25분 정도를 넘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30분 이상의 종합 토론 시간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발제자이신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서 블랙리스트 사건의 책임과 그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제 뭔가를 요구하기에도 좀 시간이 이제 촉박하기도 하고, 이제까지의 행태를 보면 뭐 기대를 할 거는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과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분명히 좀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정권 교체 과정이 국민들의 촛불 집회에 따른 것이었고, 또 여소야대에서 출발했는데 국회 의석수 지금 뭐 어쨌든 변동이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더불어민주당만 쳐서 169명의 과반수의 의석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만들어준 거죠. 그런데도 뭐 이전 정권 당연히 달라야 될 거고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그 이전에 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퇴행되었던 한국 사회를 과연 회복이라도 제대로 시켰는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 기대,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이 책임을 지었던 것에 대비해 보면 역대 최악의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뭐 성과를 꼽자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활동이 있었고요. 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관련된 법을 이제 제정한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뭐 정권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위원회 내외에서 또 실제로 그 당사자로서 애썼던 문화예술인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고, 오히려 그 요구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결과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이제 왜 국정과제에
문제여야 하는지, 또 국정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인식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 위원회가 낸 백서에 따르게 되면 블랙리스트 사건을 개념 규정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뭐 길어서 좀 다 읽긴 그렇습니다만, 집권 세력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까지 포함을 했고, 법, 제도, 정책이라든지 모든 공적 수단, 또 비공식적인 회유라든지 강요, 이런 것들을 동원을 했었던, 그리고 사찰, 감시, 검열, 차별했었던 행위인 거죠. 그만큼 다양한 그런 국가 권력의 모습이 동원되었던 것이겠고, 그만큼 파급효도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국가 범죄이고 헌법적 범죄라고 우리가 다 개념 정의를 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진상의 규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국가의 어쨌든 체제 전반에 걸친 그런 이제 고민과 반성이 있고, 그걸 개혁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제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그 위원회 백서에도 보면 미진한 진상규명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이 미진했던 이유는 국가기관 간의 공모, 특히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의해서 문체부가 움직이고 그 아래 이제 공공기관이 움직였던 부분, 전모에 대한 논의들이, 그 전모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조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고, 그것들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아니면 거대한 어쨌든 국가 권력 자체에 의한 범죄가 있었는데, 그거를 전체를 볼 생각은 안 하고 일부분만을 보니까 당연히 그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에 대한 추궁, 그에 따르는 사회의 변화 내지는 국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전 정권과는 다르지만, 같지 않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그것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차별화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을 은폐하거나 했던 것이라고밖에는 저는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관련자들에 대한 이른바 직권남용에 대한 이런 형법상의 범죄라고 하는 것으로 처벌을 하려고는 했습니다만,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규모 자체는 형법을 넘어서는 것인 거죠. 공무원 개별의 일탈행위가 아니었던 거고,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였던 것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형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인, 어쨌든 물론 이제 법률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규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고, 그렇게 된 다음에 법적인 책임, 그래서 해당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뿐이 안 되면 이제 징계벌. 이게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 용서가 되거나 사면이 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이랄지 시민적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책임들을 명확하게 물을 수 있는, 그러려면 전제 조건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인 거죠. 그것이 국가의 어쨌든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전 정권과 다르지만, 그 전 정권의 잘못까지도 일단 끌어안고 그 잘못을 이제 인정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2018년에 청와대에서는 국무회의에서 정책상 우리가 중대하면 정책 결정권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어쨌든 뭔가가 밝혀지기도 전에 이미 사면을 해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당연히 공무원들로서는 어쨌든 정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결국은 심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나서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공직자로서의 뭐 윤리적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이른바 그 현직에서 물러나서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까지 일정 정도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어떤 수단이 있는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이제 이런 일정한 진실이 반드시 드러나야 될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겠고요. 결국 그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직권남용이라는 죄로 이것을 법원에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기소를 하는 검찰도 마찬가지였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법원조차도 사실은 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국가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검찰이 과연 사법적인 정의를 위해서 기소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국가 권력 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제대로 판단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 결과는 어쨌든 희망을 가졌던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는 당연한 것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공모자였던 것인 거지 심판자일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심판자가 되려면 그 이전에 잘못된
그런 과거에 대한 반성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지는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관계 장관들이 고개를 숙이는 것이 그 국가의 공직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해야 되는 사과는 아닌 거죠. 그것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사과는 결국 제도 개혁을 통해서 해낼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은 검찰의 손에 내지는 법원의 손에 맡겨놓았다는 것이 지금 현 정부의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얘기들을 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 넘어가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단순히 집권자의 교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국가와 사회가 변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 국정 과제로 이걸 설정하고 국정을 개혁해 나간다라고 하는 문제에는 결국은 그 과정에서 국가 관리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밝히고 그 관계들을 바꿔내는 것들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개인적인 그 사과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이유는 사실은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는 많은 시민들이 피해자인 것이고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그런 일들은 반복될 가능성을 여전히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의 담보 장치를 하는 것이 이른바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과제를 설정하고 그것들을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청와대, 국가정보원, 각 행정부처 그리고 산하의 기관들로 이루어지는 이 이른바 정책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까지 포함한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규명되지 못했던 거고 뭐 설령 여소야대에서 그 반대로 바뀌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걸 내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뜬금없이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헌안만 제시를 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국정의 개혁의 의지가 있었는지 저는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촛불 집회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법률의 제출권을 통해서 행사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국민의힘에 의해서 다시 국회에 대해서 일정한 법률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힘들이 그게 이제 민주공화국이 어쨌든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어쨌든 헌법적인 체제가 운영되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시도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문제의 가장 큰 것이 사실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서도 또 실제로 드러나지 않고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에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도 어쩔 수 없고 국정원장도 어쩔 수 없고 180여 석 가까운 석을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도 어쩔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국정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정보원인 거고 국가정보원의 문제를 제대로 어쨌든 처리하지 못한 거. 이건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하고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그 밖에 광범위하게 사실은 뭐 블랙리스트 사건의 본질이 검열이고 사찰이고 또 문화예술계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와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전에 이제 측면들은 개인이 사상 양심 그리고 그것에 따른 표현 행위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수라고 한다면 학문의 자유 형식으로 또 침해 형식으로 나타났을 거고 노동자로서 노동운동가라고 했다 한다면 노동운동의 어떤 자유, 노동권에 대한 침해로 나타나는 거고 문화예술계니까 블랙리스트 사건도 등장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그 국가의 권력의 범죄성의 핵심에 있었던 국가정보원에 관련된 문제들은 반드시 짚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것도 역시 은폐의 모습들이 있었던 건데 어쨌든 거기서 뭐 제가 썼지만 범죄의 흔적이나 진실의 실마리가 어딘가에는 남아 있고 그것이 드러나게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전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의 재판 과정에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제 변호인단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문서를 보다 보고 기존에 이제 검찰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발견된 자료 중에 이제 검찰과 국가정보원에 이런 연결된 것들을 봤는데 검찰은 그것이 분명히 이제 불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일부분만을 이제 공개를 해서 결국은 이제 재판을 진행했던 거고 그것들에 대한 이제 전모를 밝히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이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그런 이제 소송 과정에서 드러낸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국정원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드러나지 못했지만 이명박 정부부터 노조 파괴 활동까지 해왔던 그리고 그 작동 당시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박근혜 정부까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 자료적으로 보면 6쪽의 중간인데요.
근데 국가정보원장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정권 차원에서 지시를 했고 박근혜 정부 때 지시 여부는 모르지만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는 정권 차원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로 이러한 관행이 이루어졌고 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은 아직 보지 못했다. 근데 저는 이것은 대통령이 국정원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을 막는 것도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인 거고 비밀 정보 기관이 이것이 대외적인 어쨌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내적으로 이걸 활용할 때에 있어서는 결국은 모든 국민이 사찰 대상화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고 누군가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른바 전체주의 국가적인 경향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우조 파괴 공작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그냥 써봤습니다. 뭐 인용을 한 겁니다. 그 관련된 변호인이 발제한 자료에서 쓴 건데요. 어쨌든 국정원의 지시 체제는 뭐 정무직 회의, 모닝 브리핑 회의, 전 부서장 회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노조 파괴 공작에 한정된 것이긴 합니다만 이제 국정원장이 이제 지시를 하게 되면 그걸 다 받아 적어서 이제 결국은 그런 문서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문서들을 이제 고용노동부로 이제 그 문서들이 가게 되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당시 노조 파괴와 관련해서 노조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또 오히려 이렇게 국가정보원에게 넘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행정기관이 비밀 정보기관의 하수 기관 노력을 했던 그 역할을 했던 거고요. 또 여론전을 이제 전개를 해서 민주노총에 대해서 이제 금전적인 지원을 이제 보수단체 함으로써 이게 시민사회 영역에 이제 개입을 하는 이런 행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국가 권력이 시민사회를 조종 지배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을 조직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지시 아래 일반 행정기관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될 고용노동부가 그 반대에서 노조를 파괴하는 공작을 했다는 것에 어쨌든 이용됐다라고 하는 것인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보면 이게 뭐 실질적으로 이걸 법원에 가져가면 내란죄라고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실질적으로 내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권력이라는 물리력을 이용해서 국민의 다수의 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인 거고요. 이런 작동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이런 어떤 방식이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관여가 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몇몇 사람들을 처벌하는 문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해서 이 청와대, 국가정보원, 일반 행정기관에 이르는 이런 어쨌든 불법적인 지시나 권력들이 작동했는지 그리고 그것들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정과제라고 하는 국정이라는 게 그야말로 국가 전체의 정치적인 면모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운영에 관한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전혀 그렇지 못한 거죠.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사실은 이제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아직은 이제 법은 통과됐습니다만 이제 시행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만 수사권을 이제 박탈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인력 규모나 예산이나 업무들은 전혀 축소되지가 않았고요. 새로이 예를 들면 사이버 안보라든지 우주 정보 이런 것으로 이제 다시 업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긴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원세훈 전 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의 그 당시에 국정원의 규모가 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국정원의 그런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같은 노조 파괴 공작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시 말하면 정말 국가정보원이 국익을 위해 또는 국민을 위해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의 인력이나 규모나 예산들은 전폭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그것들이 정권에 이용되게 되는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든지 노조 파괴라든지 하는 등등으로 결국은 또는 민간에 대한 사찰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들은 전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 거죠. 오히려 한쪽을 줄이는 대신 다른 쪽은 또 다시 늘려주는 이런 식의 그 의미 그런 이제 일이 결국 이제 현 정권 아래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회복적 정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실은 한국 사회만큼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지금까지에 있었던 국가적인 범죄 또는 대규모 인권 침해 사안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어 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정부 내지는 국가, 넓은 의미에서 국가이기 때문에 국회, 행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기관까지 다 포함해서인 거죠.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게 계속 누적해서 쌓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의 피해를 입으면서 각종 특별법을 통해서 그 피해를
배상을 하고 구제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점점 더디게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고스란히 정해져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해결이라는 건 결국은 입법적인 해결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법원을 통한 해결 방법은 개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인 거죠. 그런데 입법적인 해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 흔히 말하는 일반 의사, 국민 전체적인 의사로서의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는 것이고, 그것들을 어쨌든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체적이라는 말이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당사자들의 피해에 어쨌든 일인 개별화하지 않고 그 사회가 또 그 국가가 함께 책임을 지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입법에 의한 해결인 것인데요. 어떤 사안에 있어서도 그런 해결 방법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없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쨌든 지금의 우리 사회가 뭐 어떤 면에서는 뭐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저도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고 계속 인권 침해 사안들을 계속 누적해서 쌓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입법에 의한 일괄적인 배보상. 근데 사실은 그 배보상이라는 게 결국 금전적인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원래대로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로서,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 일부분인 겁니다. 그걸 이제 금전적으로 결국 이제 해결하는 게 배보상인데, 이제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별적으로 알아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제하라는 방법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이 물리력을 다 독점하는 이유는 개개인들이 예를 들면 해결사를 동원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법적인 문제는 국가기관을 이용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의 국가체제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작동하지 않는 것인 거죠. 오로지 피해자들에게 모든 그런 책임이나 그런 입증 내지는 그런 자기를 구제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부담이 전가되는 것들이 현재 우리의 모습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적인 것 말고도 이제 인권의 옹호자가 필요한데, 국가인권위와 같은 기관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얘기하게 하기 위해서 법적인 구속력을 없앤 건데요. 이제 그런데 국가인권위도 사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저도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인권이 이제 법에 포섭되다 보니까 이게 인권은 법보다는 더 넓은 의미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으로는 책임을 지울 수는 없지만 인권적으로는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이제 그런 발언들을 해나가고 정책적인 권고들을 통해서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 인권위원회의 역할인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으로 다 끝내버리는 일들이 여전히 이제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인권적 관점에서 옹호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기관이 결국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하죠. 직접 나서지 않고 그리고 피해자보다 더 나서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이 현재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국가 권력인데 그 국가 권력을 통해서만 그 범죄자 내지는 그 범죄의 공모자인 조직을 통해서 그걸 구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니까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정과제로서의 국정개혁을 통해서 어느 순간인가 고리를 끊고 이 체제를 바꿔내야 되는 노력들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피해자들이 배보상을 받고 하는 것 말고도 이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삶을 이제 영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트라우마와 같은 거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의,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바로 비로소 그러면 국정과제로서의 이른바 적폐청산이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국정과제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다했냐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하려면 사실은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사회적 합의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흔히 이제 사회적 합의는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을 그렇죠? 유예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럴 때 쓰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 자신은 물론이고 또 모든 시민들이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사회에서 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쨌든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뭔가 그런 희망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이런 국정 과제가 어느 정도는 수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믿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공공 권력에 대한 신뢰감이 이제 생기는 것인데, 그런 것이 이제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과제가 다음 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 상황인데요. 근데 그 다음 정부가 어떻게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의 규모가 축소되지 않았는데 사실은 뭐 이거와 직접적 관련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전방위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결국은 국가 권력이 군림하게 되는, 그리고 거기에 관여했었던 공직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는 우리의 직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 설령 현직에서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과거에 누렸었던 특권을 이용해서 시민사회 영역에서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로 다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전통적으로는 이제 국가사회를 이제 구별하는 입장에서 국가가 시민사회적 영역에까지 개입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어쨌든 전체주의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이건 이제 사안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엄청나게 많은 국가가 압도적으로 전체주의적 경향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과거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 말고도 정책적인 책임으로서 또다시 관련되는 업무에 이렇게 공공의 어떤 직에 또는 그 공공의 영역에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일들은 막아야 되는 것이 이 국가 범죄를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씩 해소해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경찰 얘기해서 말았는데, 근데 하여튼 경찰이 이제 수사권을 가지게 됐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정보 업무를 또 엄청나게 다 할 수 있게 돼요. 모든 경찰이 정보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은 축소되지 않고 그걸 유지하면서 경찰이라는 이제 메머드급 저는 이제 국정원이 또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업무가 정보라고 한다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무슨 서명하고 선언하고 하는 것들로도 다 그 정보가 수집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이런 것들도 아마도 경찰에 의해서 또 정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특히 검경 수사권 문제에 있어서는 되게 인권 경찰을 표방했던 경찰이 최근에 여러 집회나 이런 것들에서 보면 사실은 납작 엎드려 있다가 이제는 다시 또 활개를 치면서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데, 뭐 이른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또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지 그 길을 열어준 것이 제대로 과거에 저질렀던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해결하겠다라고 1호 과제로 내세웠던 것들에 대한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해결까지는 바라지 않았어도 적어도 뭔가의 노력들을 통해서 공직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길을 열어 놓아서 더 악화된 상황으로 국민들을 몰아넣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정보경찰도 결국은 비밀스럽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정보를 수집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모른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는 존재인 거고, 시민의 관점에서는 끊임없이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표현 행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까지도 끊임없이 검열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국가 권력이 개혁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의 결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 또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편으로는 전 정권과의 차별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가 동시에 전 정권의 잘못을 국가 권력을 운영하는 또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것들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점에서는 아까 어쨌든 대통령이 공무원들에서 했던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좀 생략을 했습니다만 마치 국가정보원이 본인도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았고 국가정보원도 잘하고 있다는 식의 어쨌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고 사실과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뭐 거기도 썼던 것처럼 자기 사면인 거죠. 자기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정권의 죄를 끌어안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모습으로서의 자기 죄를 결국 책임을 자기 스스로에 묻고 그걸 또한 제도 개혁을 통해서 어쨌든 이 죄를 벗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감싸 안아줌으로써 전 정권의 잘못을 감싸 안아줌으로써 스스로를 사면하고 또 범죄자들을 사면했던 것이 저의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사실 더 넓게는 그것을 하나의 일부분인 거고 더 크게 국정 전체 개혁에 있어서의 어쨌든 책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법학자 입장에서 현 문재인 정부가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얼마나 미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그 문제 해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는가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블랙리스트 관련 범죄가 형법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흐트러뜨린 그런 헌법적인 문제, 헌법적인 범죄, 원정 질서를 무너뜨린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셨고 그런 거를 제대로 철저하게 이렇게 어떤 진상규명과 처벌로 이어가지 못한 그 현 정부의 문제를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 현장에서 지금 혹시 꼭 하셔야 될 질문이나 보충 설명을 요청하실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 없으시다면 종합토론으로 돌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발제로 넘어갈까 합니다. 두 번째 발제는 이해항구 이행협치 추진단 민간위원께서 이 블랙리스트 사태가 문화예술 행정에 미친 영향을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연속토론회가 문화예술인 시국선언 5주년으로 계기로 이제 계획된 것이고요.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에 의해서 겪었던 그런 피해와 트라우마는 엄청난 것이고 또 그들의 노력이 광화문 가요광장에 텐트를 치고 수개월 동안을 그 촛불을 이끌어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제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한구 선생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저 블랙리스트 사태가 문화예술 행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동욱 선생님하고 저하고 첫 문장이 거의 내용이 같더라고요. 이게 저희들의 비슷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5년이 지나갔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점점점 이게 저희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이제 그 진상조사 때 전문위원으로 참여해서 실제 이제 그 조사 과정에서 이제 면담을 쭉 했습니다. 면담을 했던 기억들이 있어서 그거를 제가 이제 그 기억들 만났던 기억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주로 많이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는 이해협추진단이라고 이제 그 권고사항 이행하는 거 점검하는 일을 뭐 현재까지 이제 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제목 해놓고 하다 보니까 제가 쓸 수 있는 주제는 아닌 거는 이제 쓰면서 확실하게 알게 됐거든요. 이게 제가 잘 모르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막 들은 얘기, 막 생각나는 거 그냥 막 적었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네네네. 같습니다. 예. 네네네. 네, 들리나요? 네. 그래서 제 생각할 때 행정의 블랙리스트 사건이 미친 영향은 제일 큰 거는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 조사를 했다는 거, 미진하지만 처벌했다는 거, 그 기록이 남았다는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진상조사는 굉장히 미진했거든요. 수사권도 없었고 그냥 자발적 진술에 의존하거나 남아있는 문서들 갖고 11개월 하다가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중간에 인력도 감축하고 중단되긴 했는데 6,000페이지가 넘는 백서가 남았어요. 물론 비실명 처리돼서 이렇게 되긴 했지만 그리고 징계시효가 많이 지나가지고 131명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도 못했고 또 10명 정도 수사 의뢰 넘겼던 사람들도 사실 검찰에서 거의 뭉개했기 때문에 처벌은 거의 안 됐거든요. 그리고 제도 개선 권고로 했던 국가예술위원회 같은 경우도 뭐 논의가 지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평가를 하면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백서도 6,000페이지 넘는 게 있긴 하지만 거의 관심 없이 방치돼 있다가 블랙리스트 관련자가 이제 어디 자리에 왔다 이렇게 되면은 막 사실 확인하느라고 막 심지어 서울시도 막 확인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죽은 문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이제 백서에 잘 드러나 있긴 한데요. 저는 이제 문화예술 행정 기관들이 어떤 생리와 패턴을 가지고 움직여 왔는가, 현재까지도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게 제일 큰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계의 인사들이 이 정부 관료들하고 어떻게 은밀하게 관계를 맺어왔고 서로 상호작용해 왔는지를 진짜 여지없이 폭로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 한번 거치고 나니까 직원들 입장에서
이게 언젠가 밝혀질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 사무관들까지 어쨌든 이제 조사도 받고 주의이긴 하지만 처벌도 받았기 때문에 조직이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를 깨닫게 됐던 중요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행정기관에 미친 영향은 엄청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위가 만들어지고 활동하고 처벌하고 그 기록이 남았다라는 거, 그 자체의 의미를 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그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고 진상조사가 있었고 후속 조치들이 미진하지만 진행되는 동안에 확인된 거는 전체적인 그 신뢰의 저는 붕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뭐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그 예술 현장, 이 상호작용 모든 면에서의 학계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불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예술인들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가지게 된 불신, 한마디로 나를 배제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것도 막 드러난 거예요. 예전에 진상규명하려고 싸울 때 나왔던 사과문들이 얼마나 거짓말이었는지 다 이렇게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거짓말했구나, 이게 다 드러나고, 그리고 이게 뭐 어떤 특정한 기관 하나가 그런 게 아니라 청와대부터 문체부, 산하공공기관, 심지어 지자체의 소속 재단들까지 다 연루가 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문화예술 행정기관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하던 직원들은 기관장 이하 주요 간부들의 직업 윤리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리고 이거는 단지 그 현장이 그 기관에 대해서 갖는 것뿐만 아니고 행정기관 내부의 상호 간의 불신, 이게 이제 현장에서는 포착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사실 굉장한 균열과 상처를 남겼거든요. 저 이제 이렇게 면담 과정, 조사 과정 혹은 이제 이후에 보면 이게 문체부나 이런 데 얘기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국장급 이상 뭐 어떤 과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사 과정에서 다 책임 회피를 했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는 그냥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그 밑에 직원들이 내 말을 오해한 것 같다. 나는 그냥 만나보라고 그랬는데 걔가 블랙리스트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 밑에 하급자들이 너무 좀 충격, 상처, 막 이렇게 말을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이 상급자들에 대한 관계가. 그래서 이 상급자들의 책임 회피가 하급 공무원들에게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불신과 균열을 조직 전체에 크게 남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부족해서기도 하지만 혐의 사실이 확인되고도 조사 안 받은 공무원도 많고, 또 문화예술계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술국, 미디어국, 콘텐츠국 나머지는 조사조차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예술국에는 체육국에 있었던 분들이 와서 하고, 뭐 서로 이제 서로 다 아는데, 누가 뭐 하고 뭐 했는지 다 아는데 조사 받고 걸린 사람들은 본부에서 나가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승승장구라고까지 표현하기 그런데, 하여간 그러면서 누구한테 얘기 못 하는데 심한 균열이 좀 남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체부와 산하공공기관 직원 사이의 관계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실행을 지시했던 문체부 공무원들은 문체부 내에서 하급자기 때문에 처벌을 제대로 안 받은 거죠. 주무관들 전체 면책됐고, 사무관들은 그냥 주의 정도 선에서 끝났고, 과장급들도 다 주의 정도로 끝났고, 국장님들도 다 대부분 주의. 그러니까 제일 뭐 중징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문체부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산하 공공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벌이 불공정했고, 그게 이제 기관별로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허브였던 오진숙 사무관이 결국 저희가 끝까지 주장해가지고 중징계 의뢰로 넘어갔는데 인사혁신처에서 불문경고로 해서, 이건 신문기사에 난 겁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산하기가 오진숙 사무관의 지시에 따라서 블랙리스트 3년 하고 중징계 받고 막 그 난리를 쳤던 예술위원회 같은 데 볼 때는 황당한 거죠. 저 사람은 처벌 안 받고 우리는 중징계 받고, 이게 이제 화를 사귀지 못하는, 이게 그 공공기관, 우리가 볼 때는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할 말이 있어 이러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문체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막 화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러면 뭐 예술위원회도 어떻게 공공기관 내부의 직원 사이에서도 본부장급, 팀장급과 그 하급 그 직원 사이의 이 관계는 정말 회복되기가 어려운 거죠. 주로 이제 간부들이 주요 보직에 그대로 있고 직원 상호 간에 이제 불만, 상처, 불신이 여러 조직 공정성 문제, 인사 체계라든가 뭐 급여 문제 등과 결합해서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기관이 그 내부에서 이 문제를 얘기할 수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 조직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를 공적으로 얘기를 못 하는 거거든요. 사무처 안에서 얘기를 못 하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공론을 할 수가 없는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현재 어떤 내부 소통, 통합 이런 것들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 바깥에서 볼 때 기관 하나로 보이지만 내부는 사실은 뭐 적게는 뭐 한 5, 60명에서 많게는 본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2, 300명, 또 어떤 데는 문체부 같은 경우 뭐 수백 명 되는 조직이니까 이 조직 안에서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내부로 오면 예술인 상호간에도 심각한 균열이 생겼거든요. 화이트로 지원받은 예술인들이라든가 블랙리스트 부역자로 의혹받은 인사들에 대해서 예술계는 침묵했거든요. 그들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에 책임을 진다거나 퇴출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묻지 않았죠. 그러니까 문화예술 기관장이 뭐 재단의 대표이사가 되기도 하고 대학 교수로 가거나 각종 기관의 이사회 이사, 심의위원, 자문위원, 뭐 TF 등등등 활동하면서 문재인 정부 내내 함께 했고 지금은 본격적으로 좀 돌아오고 있는 중.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모르지 않거든요. 예술계가 질문하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또 조심스럽긴 한데 행정기관의 직원들이 예술인들에서 갖는 불신이 좀 만만치 않거든요. 행정기관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블랙리스트 사건을 겪으면서 블랙리스트 사건 겪을 때 다 심의위원들이나 이사진들에게 다 얘기했거든요. 보여주고 우리 이런 일 겪고 있다라고 다 공식 회의에서도 얘기하고 하지만 그때도 책임을 안 졌잖아요. 이후에도 뭐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책임진 사람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없고 계속 그냥 이렇게 책임 회피로 일관을 한 거예요. 이 예술계 인사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블랙리스트 사건이 남긴 거는 기관 내 외부의 극심한 상호 불신. 근데 이게 이제 단지 그냥 불신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 운영이 자꾸 로드가 걸리는 거죠. 과부하가 걸리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이 공모 과정의 심사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 이제 심사 과정에 어떻게든 투명하게 만들고 직원들은 개입하지 말라, 더 이상 오해받을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서 제가 볼 때 쓸데없는 행정력을 막 낭비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또 직원들 같은 경우는 오해의 여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정당하게 개입해야 되는 것들도 아예 뭐 얘기를 못하게 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심사 공정성 때문에 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심사위원이 돼가지고 설명하기 어려운 절차적으로는 그럴듯한데 결과는 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사례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뭐 다원예술 사업 심사 결과 또 그런 사례 중에 하나를 좀 볼 수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아까 얘기랑 이제 이어지는 건데 이게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결국은 이제 저희가 블랙리스트 사건을 자꾸 이제 행정기관하고 예술인들하고의 어떤 대결 구도 속에서 좀 보는 건데 그건 정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블랙리스트 사건이 폭로한 거는 제가 멀리 갔는데 총독부 이후에 행정기관하고 예술 현장의 주요 세력들이 맺어온 밀월 관계를 적나라하게 폭로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문체부 공공기관에 이어지는 위계적 행정 조직이 수행한 게 아니라 예술인들이 대부분 공공기관 장, 이사진, 심사위원 등등등으로 참여해서 말단 행정기관으로서 예술인들이 참여해서 공범으로 수행한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진상조사를 이렇게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논의할
하는 게 서로 불편해서 얘기가 안 되고 어느 순간 보니까 공모했던 분들이 피해자로 막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예술계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로 드러난 건 이런 바로 공모 구조였고, 근데 문화예술계에서 정권 초기에는 이런 관계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청산하려는 힘이 컸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 말단 행정기관의 인적 구성을 차지하는 쪽으로, 인적 구성이 바뀌는 쪽으로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심하게 얘기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에 관료주의가 강화됐다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하지만 문화계와 관료사회가 맺어왔던 이 밀월 관계가 한번 폭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행정기관도 예술계 현장도 그렇게는 못하게 됐다. 훨씬 더 조심해야 되는 관계로 돌아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조직과 재정 측면에서 좀 보면 문체부에서 공공기관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행정구조가 이게 미치는 악영향, 이 수직구조가 미치는 악영향이 잘 드러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그 블랙리스트 이전에 어떤 거버넌스 조직이라고 만들어놨던 아르코 영진이 이사회 구조 같은 것들이 말이 거버넌스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고 별로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구조에 불과했다. 이 무책임의 구조라는 거가 잘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재정구조 문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재정구조의 문제 때문이었다는 거. 하지만 이 재정구조의 문제를 바꾸기 위한 노력은 진행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 정리하다 보니까 흔히 블랙리스트 사건으로다가 예술 현장의 공적 기금에 너무 많이 의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블랙리스트 사건을 드러난 거는 우리나라 행정기관들이 너무 가난한 예술인들에 의존해서 살아간다 이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직원들 만나가지고 얘기해보면 사업을 문체부가 폐지시킨다고 할 때 두려워했던 거는 예술인 아니에요. 이 사업 폐지됐을 경우 우리 직원의 그러니까 사업비가 줄면서 거기 딸린 인건비들이 날아가고 이랬을 때 조직 자체가 축소되고 직원을 내보내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오는 이런 재정 이외에 다른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역으로 행정기관들이 너무 가난한 예술인들의 가난에 의존해 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조직문화와 검열에 대한 것도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직원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블랙리스트가 문체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서 된 것도 맞는데 원래 갖고 있었던 부패한 조직문화가 있었다. 그게 블랙리스트와 만나서 증폭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굉장히 위계적인 조직문화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위계적 조직문화라는 걸 옳든 그르든 위에서 시키면 하는 거라는 거. 그게 그래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 예술작품과 예술가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조직문화. 저런 공연은 엎어도 된다라든가, 저런 거는 그냥 내려도 돼. 이런 식의 문화들이 있었다는 거죠. 언제든지 예술작품 검열하고 발표를 중단시킬 수 있었다는 인식, 그런 것들이 드러났고, 그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어떤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석에서. 솔직하게 말해서 예전에 했던 거 비하면 이 정도 큐레이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블랙리스트 사건 박근혜 정부 때 큐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근데 이분들이 이 정도 큐레이션에도 이게 처벌된다는 거는 명확하게 이제 알게 된 것 같고, 제가 밑에도 써놨지만 블랙리스트 사건을 겪었지만 지방자치제 차원에서 예술검열 사건 계속 발생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문제 제기를 받고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거다라는 문제 제기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저희가 좀 강제로 성찰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이게 정확히 맞는 건지 좀 모르겠는데 제 생각입니다. 서울시에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특정감사, 민간위탁 사업 예산 축소, 이거 다 블랙리스트 때 다 했던 방법 그대로, 그 패턴 그대로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문제 제기하시는 시민단체 분들이 블랙리스트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회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이 별로 이렇게 성찰되고 내면화되는 과정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넘어가면 사람들 만나면 문재인 정부 한 거 없다, 민주당 한 거 없다, 뭐 바뀐 게 뭐가 있냐, 그대로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편 동의하면서 사실은 작은 변화들이 꽤 일어났고 그 변화들이 아무것도 없었어라고 방치하면 그냥 죽는 거고, 근데 그 일어난 작은 변화들이 가진 가능성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이후에 좀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체부와 예술위의 수직적 관계 굉장히 극단적으로 드러났고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내파됐고 그때 그러니까 사무관이나 주무관이 전화 한 통화만 하면 기관 전체가 막 뒤흔들릴 수 있다는 거가 이제 드러났는데요. 사실 그 구조적 법적 관계는 지금도 변한 건 없거든요. 하지만 워낙에 아르코 같은 데가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결국 그게 문체부와 예술위원회 사이에 자율운영 공동 협약이 안 돼가지고 자율운영 공동선언으로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작년 올해 초에 이제 된 건데 그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할 때 6개월에 같은 게 50대 이상 남성 전원으로 됐었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돼서도 저 블랙 사건 이후에도 그렇게 2년을 그렇게 왔고, 근데 그러다가 19년에 또 7기 위원회 뽑을 때도 똑같이 50대 이상 전원 남자가 후보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제일 달라졌던 건 뭐냐면 저희가 제도 개선으로 발표하기 전에 최종 후보를 2주간 공개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공개가 됐을 때 이게 희한하게 여성 후보가 0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여성이 왜 없냐 이 문제로 다 해서 공모 절차를 완전히 다시 했거든요. 근데 그때 결국에는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술 현장의 여론이 다시 이렇게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올라왔을 때 전면적으로 중단되고 다시 가고 이런 식으로다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뽑는 절차가 됐는데 공청회 3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 난리를 치고 다시 뽑게 하고 그리고 예술위원회 뽑히고 그 다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5년을 돌아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게 진짜 뭐 죄송한 얘기인데 진상조사회 때 한참 조사하고 있는데 막 동료 예술 현장에 배반이 계속 일어났어요. 자리 찾아가고 돈 찾아가고 배반이 동시에 진행됐고 뭐 좋게 말해서 무관심도 같이 갔고 정권 초기에 2017년도 이미 그때 저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가 행정개혁 해라 사람이 없어요. 보수정부 10년을 거치는 동안에 행정기관에 들어가서 그거를 좀 바로잡을 만한 인력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왜 안 해요? 왜 안 해? 할 때 할 수 있는 사람 없거든요.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랬을 때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고 주체 세력을 형성하고서 들어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미 개혁의 동력은 정부 초기에 이미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제일 절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머지 4년은 싸움도 있었지만 결국 개혁 대상이라고 하는 그 공무원들과 힘을 합쳐서 조금씩 바꿔왔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실상을 보지 않고 왜 너네 안 했어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시민으로서 예술인으로서 자기 책임을 방기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행정기관이 진짜 변하길 바란다. 행정기관의 문제를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술계는 왜 변하지 않는가? 시민사회는 왜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했나 그렇게 좀 봐야 이 문제가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겪고 싸워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인상적인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전체적으로는 제대로 블랙리스트 사건이 규명되고 처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술 현장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고 그것이 어떤 더 큰 변화로 갈 수 있는 문턱에서 지금 이렇게 자꾸 주저앉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회자로서 한마디 꼭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금 블랙리스트 사태가 잊혀지고 있고 굉장히 우리들이 바랬던 거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직 이것은 끝난 게 전혀 아니고
지금 이한구 선생이 발제하셨듯이 아직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 두터운 백서를 냈다는 거, 모두 6권이든가요? 그거를 출간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사라질 수 없는 것이고, 제가 학교의 도서관장을 맡고 있는데, 그 출간됐을 때 제일 먼저 한지를 얻어다가 일단 도서관에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 점은 좀 꼭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국가폭력 트라우마인데요.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HK 연구교수로 있는 김정곤 선생이 발제를 해주시겠는데요. 블랙리스트를 다룰 때는 또 트라우마를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두 번째 발제자인 이한구 선생도 그 예술인 상호 간에, 또 행정기관과 예술기관의 그 극단적인 상호 불신 같은 것을 큰 문제로 지적을 했는데, 이 트라우마는 문화예술인들이라면 누구나 겪지 않을 수 없었던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김종건입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여기서 쓰고 있는 트라우마 개념은 보통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면 흔히들 요즘 많이 이제 떠올리시는 게 이제 외상 스트레스 장애, PTSD 많이 떠오르시는데요. 그런 의미로 쓰기보다는 이제 국가 폭력 이후에는 신체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문화적이고 또 이제 어떤 정신적 피해를 낳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렇게 피해를 규정한다면 그 중에 이제 정신적 피해를 좀 외상, 트라우마와 호환되는 개념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던 이제 사회적 기업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라고 하는 이제 연구 결과 보고서에서 이제 오창원 연구팀이 그 연구 결과를 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국가범죄, 블랙리스트를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또 뭐 이재성 교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라서도 보면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범죄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규정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국가범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이제 제가 오늘 발표의 주제인데요. 이 블랙리스트 사건 경우는 과거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국가 범죄와는 좀 다르게 사실 신체적 피해는 없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비가시적인 폭력이 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지금 좀 심각성을 잘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특히나 이제 그때 다수의 이제 문화예술인들 피해자들이 정신적 외상을 경험하였고, 또 제가 보기에는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실제로 2019년도의 조사에 따르면 500명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 중에 300명 이상이, 즉 51.3%가 가장 힘든 점으로, 사태 이후 가장 힘든 점으로 트라우마 등 피해 기억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제 이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국가 폭력의 하나의 공식처럼 작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앞서서 뭐 이양구 쌤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인의 구조가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부인의 구조, 그러니까 그 사태 이후에 이 부인의 구조와 만나면서 실제로 정신적 외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원초 사건, 최초의 사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피해자들은 또 다른 사실은 어떤 외상적 사건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건이 단일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사실은 계속해서 누적되는 사건이고,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피해자들은 또 다른 상처를 입으면서 사실 아주 이제 복합적인 그런 상처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범죄가 일어나는, 국가범죄가 일어나는 그 당시부터 보통 시작되고, 그 논리는 그 이후에 사회적으로 확장되면서도 또 반복되기도 하죠. 또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과정 속에서도 피해자들은 어떤 이전엔 또 한편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가해자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묵인과 오명이 더 씌워지면서 정신적 고통이 더욱더 가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국가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바로 그런 복합성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일한 하나의 사건 통해서 만들어진 과거의 그 사건 때문에 정신적 외상을 입었다가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치유되지 않는 한 사실은 이게 완전한 치유라고 봐서는 없지만 또 그래도 그에 대한 어떤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합성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좀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이런 피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원에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냐면 그것이 이제 계속 지속적인 물론 브렉시트 사태 자체가 당연히 예를 들면 평등권에 대한 침해지만 또 그 이외에는 이 국가범죄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예를 들면 피해 회복의 권리라든지 또는 진실에 대한 권리라든지 이런 권리들이 사실은 주어집니다. 근데 진상 규명이 제대로 안 되고 처벌이 제대로 안 되고 배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다시 그 인권들이 다시 재차 침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권의 침해가 곧 폭력의 반복이다 생각 들고 그로 인해서 인권과 인권의 침해를 통한 또 다른 트라우마가 지속되거나 재생산되거나 누적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을 취하려면 기존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PTSD 개념으로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PTSD는 지금 이제 DSM 정신질환 및 통계 필름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진단 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전쟁 트라우마죠. 이게 이제 베트남 전쟁 이후에 나와서 만들어진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PTSD가 가지고 있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PTSD의 증상은 보통 이제 침습, 회피, 과각성이라고 하는 이제 주요 세 가지 증상의 기준에서 이제 진단을 내리죠. 근데 사람의 상처라고 하는 걸,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방식이 그냥 이게 과거의 것을 다시 반복하거나 그냥 어떤 굉장히 예민해지거나 이런 방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실은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다양한 마음의 상처를 어떤 단일한 어떤 그 심리적 기제로 굉장히 축소시킨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이제 PTSD 개념은 트라우마를 굉장히 개별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PTSD는 개인의 정신적인 문제다라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증상 중심주의라고 해서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가 왜 감기에 걸린다지는 묻질 않죠. 그러니까 감기란 증상, 콧물이 나고 기침을 한다는 것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PTSD 개념은 개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사실 그 피해가 사회적 관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상관성에 대해서도 사실 외부적 요인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사회적 차원에서의 치유 또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에 대한 고민조차도 사실 관가할 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PTSD 개념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좀 인권에 기반한 접근들, 그 복합성의 개념에 좀 기반한 접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문제를 정치적이고 사회문화적 변인과 좀 연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세 가지의 좀 함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해자를 이제 개별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 특히나 그런 어떤 트라우마의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사회관계에 항해 위치시키고 또 그런 피해가 지속되는 연속되는 인권 침해로 인한 것이다 라는 점을 그래서 누적된 트라우마와 재희생화와의 상관성을 좀 밝힐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집니다. 더구나 세 번째로 기본적으로 피해자라고 하면 되게 이제 수동적 대상으로 보기 마련인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다시 그 피해 속에서 피해를 회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능동적인 행위 주체로서 사건에 대한 권리 주체로서 좀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관점을 좀 달리한다는 측면에서도 좀 함의를 가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기본적인 관점들이 제가 이제 혼자서 막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지난 2020년 연말부터 해서 이제 한 6개월 동안에 5.18 집단 트라우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발주를 해서 경상대학교 그 사회학과 김명희 교수님이 연구 책임자를 맡고 저도 이제 이 연구에 참여해서 6개월간의 이제 그 어떤 5.18 복합적 집단 트라우마라는 개념을 가지고 직접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트라우마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가 이제 내놨던 결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번에 내놓았던 결과가 완전하진 않지만 또 향후 5.18 피해자의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각종의 좀 국가폭력 트라우마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에도 좀 이것이 참조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의 어떤 기본적인 문제의식과 방법론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향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어떻게 좀 참조할 수 있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18 그 연구는요, 첫 번째는 이제 그 5.18이라고 하는 것이 1980년 5월에 한시적으로 이루어졌거나 또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그 공간적으로 보더라도 1980년에 이제 5.18이 이제 뭐 27일 날 끝났다고 하지만 또 실제는 그 이후에 서울 광주 전남 지역을 벗어나서 거기서 5.18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버렸던 열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단지 이제 직접 신체적 폭력을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중에 되면 그 2세대 가족에까지 전파되고 또 공동체 전체, 특히나 지역 공동체 내에서도 트라우마가 이제 전이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국가폭력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시공간성을 넘어서고 있는 거죠. 자, 그것들 전제해서 피해자라고 하는 것을 좀 피해자의 범주 자체를 좀 재유형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특히나 이제 그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법률에 따라서 보자면 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신체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만 보통 피해자라고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희생자를 삼고 희생자의 유가족이나 어떤 구금이나 폭력, 고문을 당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주로 이제 피해자로 규정했는데 그 외에도 사실은 많거든요.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그림 보시면 물론 아주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직접적 피해자 그룹이라고 하면 이제 실제로 그 폭력을 당하셨고 손실을 입으신 분들이겠죠. 근데 그 외에 실제로 이제 트라우마에 대한 접근성을 보자면요. 첫 번째는 일선 대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선 대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시신을 수습하셨던 분들 또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거나 이렇게 했던 간호사라든지 의사 그리고 또 광주의 학살을 알리기 위해서 취재를 하셨던 기자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전혀 이제 피해자로 고려되지 않았죠 지금까지는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 그 신체적 피해가 없기 때문에 법적은 안 되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목격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격자는 물론 이제 시민군을 참여했다가 이제 빠져나오고 나서 전혀 상처 없이 나왔던 분들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이제 목격자 또 우연적 목격자 길을 지나갔다 보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있고요. 또 그 외에 지역 광주에 살고 있던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좀 뭐랄까요? 좀 그 사후 노출 피해자라고 하는 개념을 또 집어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1980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년에 전혀 광주에 연고도 없고 광주에 가본 적도 없는 분들. 근데 이제 그때 주로 사진과 비디오 또는 그 생존자의 어떤 증언을 듣고 나서 스스로 몸을 던지신 분들이 있죠. 1980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3분 정도 파악되고 예를 들면 뭐 당시 박래전 열사라든지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인데 근데 그때만 끝난 게 아니고요. 사실은 5.18이라고 하는 것은 1980년에 운동의 동력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 그 운동의 동력들을 만들어 왔던 것은 바로 그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80년대 특히나 광주에 대한 그 책임 있는 가해자가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항들이 사실은 5.18하고 의지를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이후에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5.18의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사실 그 과정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단히 상처를 입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심지어는 제가 조사했던 사람들 중에는 20대까지도 5.18에 대한 특히나 이제 제가 만났던 20대 두 분은 그 문화예술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재형 과정. 근데 그 재형 과정 속에서도 이제 그 트라우마적인 증상들을 보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직접적 피해자하고 완전히 동일한 어떤 질적 수준에서
상처들을 갖고 있다, 고통의 강도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사실은 좀 고려될 때 국가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파급력을 갖고 시공간을 넘어서서 얼마만큼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 동시에 보여주면서 또 한편에서는 배제되었던 그 피해자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걸 작성하면서 제가 이제 뭐 블랙리스트 사건을 지금 많이 들여다보지 못해서 죄송한지 잘 모르지만 또 어쨌든 간에 뭐 피해자가 있다면 아까 이양보 선생님 말씀도 들으면서 보니까 뭐 사실은 섞여 있죠. 뭔가 이렇게 그 가해자 피해자라고 섞여 있기도 한데 또 한편 보자면 뭐 공익 제보자라든지 또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좀 피해자의 유형들을 좀 구분도 가능하겠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 5.18 연구는 그 피해자의 어떤 범주들을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PTSD 개념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어떤 이제 이런 집단적 성격의 트라우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런 특히나 특히나 시공간을 왜 넘어섰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주요하게 좀 봤던 부분들은 바로 5.18에 대한 역사 왜곡이라든지 부인, 그다음에 그런 이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요소들이 이런 트라우마를 다양하게 이제 재생산시키고 있다라고 봤고, 그래서 그런 개념의 그런 측면들을 종합해서 복합적 집단 트라우마라고 하는 개념들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이것을 이제 좀 더 조사를 통해서 좀 밝혀내기 위해서요. 가장 먼저 이제 해야 될 것은 이제 어떤 자료들을 좀 구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실제 피해자들의 이렇게 확장된 각각의 범주들의 피해자들을 만나고 그 피해자들의 좀 이야기를 듣는 건데, 실제로 이제 5.18에 대한 구술 정언집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제 이게 많이 가공된 자료들도 많고 또 대부분의 자료들이 그러니까 이 5.18 그 당시의 상황, 그 5월달의 상황들을 듣기 위한 어떤 자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분석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구술을 다시 새롭게 이제 수집을 했고요. 인터뷰를 수집을 했고 많이 못했습니다. 많이 못하고 총 한 50분 정도 상대로 이제 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먼저 고려했던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어떤 복합적 집단 트라우마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중요했던 거는 보통 PTS 개념은 증상이 있고 먼저 증상이 있고 이 증상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사실은 연역적으로 갖다 맞추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맞으면 이제 그건 PTS 진단 내리고 이런 방식인데 그런 방법부터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벗어나서 이제 어떤 가설 연역적 방법이라든지 실증주의적인 연구 패러다임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비판적인 어떤 입장에 서서 뭐 특히나 이제 그 구술 텍스트 분석 방법은 가추법이라 해서 가설 추론법.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인생에서 그 생애사를 들으면 특히 생애사 구술 수집을 했는데요. 그 수집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제 인생을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계속해 던지면서 이제 분석해 나가는 그런 방식들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함께 마지막에는 이제 근거 이론, 다시 말하면 미리 어떤 이론에 근거해서 그 사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 자체로부터 어떤 이론들을 도출하는 그 근거 이론이라는 접근법을 같이 좀 복합적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 연역적 방법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이면서도 한편에서는 좀 여러 가지 방법론을 좀 포함시켰다는 측면에서 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 제가 이제 하나의 그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이제 그 구술자의 이제 생애 경로를 이런 방식으로 쭉 나열을 하면서 이 사람들 어떤 이런 생애 전략들, 이 사람이 이런 특히 5.18이 당연히 인생에 있어서 거의 이제 중심에 들어가 있긴 한데 5.18 전후에서 그 사람들의 생애 전략 속에서 이 사람들 어떤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을 만약에 이런 생애사 구술 방법론으로 한다면 실제로 그 이전까지 뭐 소급한 것 저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왜 그게 필요할까라고 좀 모르겠지만 또 실제로 뭐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계획이라든지 또는 희망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무너지는 사건이었다면
그 이전에 자기가 어떤 삶을 구축해왔는지, 어떤 생애 전략을 구축해왔는지, 또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 어떤 삶을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하려고 했고, 또 스스로가 어떻게 버티려고 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더 힘들게 했던 요인들이 뭔지를 사실은 생애사를 통해서는 좀 더 잘 드러날 거다. 특히나 서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서사적 맥락 속에서 좀 읽을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블랙리스트 사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직접적 피해자들이 이제 막 있는데, 물론 이제 질적 조사 방법, 양적 조사 방법도 마찬가지지만 또 질적 조사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진 않죠. 완전하지 않는데, 그것이 완전하다 생각하는 건 환상이라고 생각되지만, 이걸 이제 몇 분들의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 동그라미 숫자로 이렇게 옮겨놨는데 한 10개가 넘네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이제 외상적 사건, 그 이제 피해자들이 주로 이제 경험했던 외상적 사건과 그때 이제 트라우마적 경험을 같이 이제 드러냈을 때, 다시 말하면 인권 침해와 트라우마의 경험이 이제 같이 표현되도록 이렇게 이제 연구자의 시선에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법론은 뭐냐면요. 이제 근거 이론에 발전한 이제 분석 기법인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어떤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 모형을 이제 제시함으로 해서 좀 한눈에 그 어떤 다양한 인과적 조건들을 좀 확인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그 중심 현상이라고 하는 건, 인과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적 상황을 만들게 된 근원적 요인들, 다시 말하면 당연히 5.18이라고 하는 국가 폭력이 있었던 거고, 또 그 과정 속에서는 그 5.18에 대한 부인 구조에 대한 경험들이 있었고, 집단적 오명과 낙연이 있었다면, 그 현재의 상태에서 어떤 공포라든지 사회적 고립이라든지 이런 어떤 트라우마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재경험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중심 현상들을 이제 계속해서 유지하는 지금 현재적 외부적인 조건으로 맥락적 조건을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외부적인 조건에서 중재적 조건과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대응 전략이 뭐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 모형은 이제 그런 어떤 인과적 조건들을 좀 한눈에 볼 수 있고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각 이제 피해자 유형별로 이런 어떤 분석 모형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제가 뒤에 가서 이제 보여드릴 거라서 안 썼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가졌던 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외상 경험과 그러니까 인권 침해의 경험과 외상과의 관계성을 이제 그 하나의 센텐스 문장들로 이렇게 옮겼는데, 이것들을 기준해서 이제 새로운 진단 기준들,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이것들이 어떤 인권들을 침해하고 있고 어떤 이제 그 심리적 기제를 가져온다는 측면들을 같이 기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옮기진 않았고요. 제가 8페이지 보면 블랙리스트 사건에 이걸 한번 모델링을 그냥 해봤거든요. 뒤에 가서 이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18 트라우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구의 함의는 어쨌든 집단 트라우마 관점에서 5.18 국가폭력이라든지 또는 여타의 어떤 국가폭력 트라우마가 다양한 층위에서 그 당시 머물지 않고 다양한 층위에서 재상되고 착존되고 있다, 그리고 복합성을 띠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여줬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라우마를 이제 인권과 연결시켰다는 점이 가장 이제 전환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권과 연결시켜서 공동체 차원에서 접근하고 분석하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의의를 하나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런 이제 5.18 집단 트라우마에 대한 지금까지는 좀 찾아보기 힘들었던 어떤 연구 방법론과 절차를 적용한 모델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제 어떤 이제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실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요, 5.18 과거 청살 그 손실에 대한 보상만이 아니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보통 일반적으로 5.18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건 보상 프레임 속에서 좀 이루어져 왔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제도적 청산들을 거쳐온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전히 역부족이죠. 지금까지도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안 해주고 있고, 또 헬기 발포에 대한 발포권자에 대한 사격에 대한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세상은 다 알고 있는데 법은
법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근데 어쨌든 피해자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런 금전적인 보상에 물론 그게 또 필요하지만 또 그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 차원에서는 좀 많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이런 인권에 대한 어떤 기반한 관점들을 그리고 인권에 기반해서 어떤 사회적 지지에 힘입은 어떤 이행기 정의를 좀 실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이 연구를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 차원에서의 치유의 패러다임을 좀 제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직접적이고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이 자국이 남는 아까 말씀드린 주변인들의 어떤 시선들, 배제들 이런 것들 묵인뿐만 아니라 방관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낳는 사회적으로 낳는 그래서 저는 그걸 사회 폭력이라고 하는데요. 국가 폭력은 필연적으로 또 사회 폭력과 많이 결합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 폭력이 낳는 결과들이 어떻게 트라우마 연관되는지도 잘 보여줌으로 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개선책을 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사실 이제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들을 그래도 그나마 좀 뭐라 할까요 이렇게 모델링 한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또 어쨌든 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테스트를 봤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이 트라우마를 분석할 수 있는 테스트가 모르겠어요. 제가 가지고 수집된 자료가 거의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에 수록되어 있는 그 피해자들 6분의 고술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물론 이거는 좀 반구조화된 질문 형태로 이루어진 걸로 제가 보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심리적 피해를 입었느냐 또는 어떤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드냐라는 질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6분들이 이 인터뷰에 참가했던 6분들의 그 고술 속에서도 간간히 이제 그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선 좀 5.18의 연구 방법론을 좀 참조하면서 이렇게 좀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거의 분석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거의 옮긴 정도의 내용입니다. 보시자면요, 블랙리스트 실체가 드러났을 때 대부분 다 이제 물론 다들 이제 의심도 하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의심이 사실은 확신되는 순간 그때 이제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라고 이제 보통 다 얘기를 하십니다. 공통적으로. 근데 이제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설마 있을까? 다시 말하면 그 실체에 대한 예측을 못한 거죠. 배제가 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아니고 어찌 보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그 실체 그 자체. 저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분석이 좀 필요할 거라 생각 드는데 이 자료는 가지고는 좀 안 됐지만 어쨌든 간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자체가 사실 존재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그거는 실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측하지 못했던 아주 이제 괴기스러운 대상의 출현인 거죠. 그런 실제가 범람한 것으로서 충격이 받았던 거고 또 한편 어쨌든 간에 이 사건 자체가 부당함에 대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그러면 평등을 침해 대응해왔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이제 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됩니다. 더불어 어떤 분은 자존감이 훼손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이제 좀 의아스러웠어요. 보통은 자존감은 주로 이제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총체적인 평가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왜 스스로에 대한 어떤 평가가 낮아졌을까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시간이 이제 좀 지난 다음의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수의 맥락상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제가 그 텍스트들을 몇 번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좀 낙인되었다라고 하는 수치심 어쨌든 간에 그다음에 특히 이제 피해자들의 도덕적 평가, 그러니까 도덕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게으르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도덕적 평가, 저평가라든지 또는 특히나 이제 사건 이후 주변인들의 시선이 피해자들의 삶들을 굉장히 위축시켰다. 자, 그게 그것의 결과로 자존감이 좀 훼손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좀 추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제 이런 사건 이후에 주변인들의 시선이 주는 문제가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심각해 보이는 대로 다른 어떤 분은 동료 작가들의 이 편견에 찬 시선 때문에 되게 허무감과 고립감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술도 많이 이제 지금 접하고 계시고 그래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블랙리스트 사건 자체는 신체적 피해를 안 입었지만 사실은 이런 것에 연동되어서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사실 건강의 악화로 이어지면서 신체에 대한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이런 이제 그 주변의 시선의 문제들을 보자면 당연히 이 국가 범죄라고 하는 것이 가해 피해자라고는 이자적 관계가 아니고 가해 피해자, 방관자, 뭐 묵인하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랙리스트 사건 그냥 묵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여기서 제가 쓰는 방관자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표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 모두가 사실은 방관자죠. 왜냐하면 그런 정치 문화적 조건들이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데는 물론 국가기관이라든지 그동안에 만들어졌던 어떤 그 예술계의 행정기관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에서 그것을 계속해 만들었던 어떤 문화들을 계속해 눈 감아왔던 우리 사회 전체에도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관자 또는 되게 적극적인 방관자 또는 그 가해자의 추종 세력들이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제가 그냥 삼자적 생태계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런 어떤 여러 가해 형태, 피해자와 피해자를 둘러싼 여러 이제 형태들의 어떤 수행자들이 만들어지는 그 사태 이후에 새롭게 폭력 인권 침해를 만드는 생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피해자들을 더욱더 정신적으로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 이제 좀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사죄의 문제였습니다. 사과가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사과는 특히나 사과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폭력과 범죄에 대한 명백한 과오에 대한 시인이죠. 어쨌든 간에. 근데 이런 시인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특히나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닌 건 되게 모멸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모멸감도 같이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시인이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제도적 차원에서의 원상회복과 재발 방지라는 미래적인 조치조차도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여전히 사찰 감시에 대한 두려움의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에 우리 국민보도연맹 사건처럼 그런 이제 사실 그 국민보도연맹의 명부가 나중에 살생부가 되었던 것처럼 블랙리스트가 유사시에 어떤 긴박한 상황 속에서는 제가 보기엔 그런 맥락을 익혔습니다. 그런 이제 더 큰 화를 가져올 것이 않을까라는 공포심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이제 지금 심리적 피해에 대해서는 이게 지원도 안 되고 있고 또 다 있지만 또 사실 개인적 문제로 다 지금 개인이 짊어져야 되는 몫으로 다 돌려진 점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분노를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그 어떤 분은 봤는데 암에 걸린 분도 있던 걸로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이게 실종적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죠. 그런 경우도 5.18도 그랬어요. 5.18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유산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거를 이제 조사위에 제소를 했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기각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참 안타까운데 그런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생각에 그래서 스트레스와 이 질병에 걸리거나 건강이 악화되고 있고 또 그런 분들도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에 보시면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처럼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 당연히 이제 아주 빈약한 분석이지만 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는 이제 어떤 인권 침해와 관련지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5.18 집단 트라우마를 할 때도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그 인권으로 나누고 그 인권들이 어떻게 침해됨으로 해서 어떤 심리적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좀 보이게끔 그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민 정치적 권리 평등권이고 두 번째는 인권 침해 피해자의 권리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이렇게 크게 나눴고 세 가지로 나눴고 각각의 이제 세목들 물론 이제 세목들은 더 더해질 수도 있고 또는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을 제가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요. 시민 정치적 권리 평등권에서 당연히 이제 그 차별받지 않는 권리가 당연히 이제 침해되었던 거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보면 어떤 그 사찰과 감시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낙인에 대한 고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의 어떤 그 피해자들의 안전권들을 계속해서 침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불안과 고립감과 공포와 불안, 특히나 이제 또는 PTSD도 말하는, 물론 PTSD 증상들 제가 다 버리는 건 아니고요. 그것을 말하는 또 과각성이라고 하는 이런 증상들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또 인권 침해 피해자 권리죠. 인권 피해 회복 권리라든지 진실에 대한 권리, 정의에 대한 권리인데요. 이제 어떤 당연히 피해자에 대한 이런 어떤 치료 지원이라든지 또 이게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점, 이런 점들은 보통 분노, 우울, 모욕감, 절망감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그 예술 창작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연결되는지는 그 구술에서는 정확히 안 드러났지만 이건 제가 하는 예시로서 그냥 경제적으로 빈곤을 좀 경험했다라는 점이 노동권의 침해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료들 관계, 연대권이 끊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그 특히나 이제 여기는 안 드러났는데 구술에서는 안 드러났는데요. 진짜 가족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가족 관계 해체되거나 이런 또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5.18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가 폭력을 당한 이제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가 가족 내에서 다시 가해자가 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오히려 이제 다시 피해자가 그 가정 폭력에 다시 피해자가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연쇄고리가 만들 수 있기도 하는데 그런 가족 관계까지도 사실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물론 이제 앞으로 제 바람은 좀 조사가 좀 면밀하게, 좀 광범위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런 이제 트라우마가 단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들의 개인의 정신적인 내적 사건이라든지 그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 이것이 왜 처벌과 그다음에 또는 진상 규명과 향후 그 재벌 방지라고 하는 것들이 왜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고통의 입장에서 좀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시 궁극적으로 나가서는 그것은 다시 피해자를 구제하는 힘으로도 다시 작용이 돼야 되겠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 복합적 집단 트라우마라는 개념을 제시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도 이게 지속적인 좀 이 블랙리스트 트라우마 피해자들의 추적이 좀 필요함을 강조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만이 이 블랙리스트 사건 속에서 문화예술인들이 또 굉장히 열심히 싸워서 어떤 승리를 이루어낸 부분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세 분의 발표를 들었고요. 잠깐 10분 정도 휴식을 가진 다음에 나머지 두 분의 발제를 듣고 종합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